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 여기가 어디지?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호는 뭔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간호사가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제가 왜? 울산대학병원이에요.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3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3주라는 말에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는데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뭔가 정말 중요한 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공장? 사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정민호 맞죠?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네, 정민호 씨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 바로 알려드릴게요. 외상 후 기억상실증입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옆에는 민호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와 그 전후 기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예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만 민호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공단의 굴뚝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마치 지워진 것처럼 없었어요. 얼마나 기억이 돌아올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의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철학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울산대학교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구나.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업복과 안전모가 나왔어요. 현대중공업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중공업에서 일했었나. 그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진호 왔어.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의 파편이 스쳤어요. 공장 식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우리 같이 일했었죠? 진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너 기억 안 나? 난 너 담당 선배였고 네가 신입사원 때부터 옆에서 챙겨줬는데. 민호는 애써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죄송해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긴 한데.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어차피 당분간은 회사 걱정 안 해도 돼. 산재 처리 다 됐으니까. 진호가 들고 온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 사물함에 있던 거야. 중요해 보여서 가져왔어. 민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과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수첩을 펼치자 꼼꼼한 필체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안전점검표, 야간 근무 일정, 그리고 유진에게 선물. 유진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도 사고 때 같이 있었어? 민호의 질문에 진우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 다 같은 구역에 있었어. 그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머릿속에 희미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민호는 답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진우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진이도 다쳤어. 너보다는 경미했지만 지금은 다른 병원에 있어. 진우의 말에 민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기억나지 않는 사람인데. 그녀와 나는 어떤 사이였어요? 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건 네가 직접 기억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민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진우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대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울산시 남구 삼산동.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걷는 모습, 웃음소리, 그리고 약속.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진우가 떠난 후 민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공장 굴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유진이란 여자는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호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그리움이 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그곳에 가봐야겠어. 창밖으로 석양이 공장 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과 기대가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잊혀진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펴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우산을 나눠 쓰며 걷던 모습,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의 감촉.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울산공단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공장들과 하늘로 치솟은 굴뚝들.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폭발음,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옆자리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의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삼산동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동가 호수를 찾아 올라갔어요. 307호 앞에 서자 민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곳이 유진의 집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집이었을까요? 민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유진 씨 찾으세요? 옆집으로 보이는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네, 혹시 이곳에 유진이라는 분이 사나요? 여성은 민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진 씨 말씀하시는 거죠? 한 달 전부터 안 보이던데. 사고 났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사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사고를 당했던 거군요. 네, 저는 아마도 그녀의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라는 말에 여성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저도 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민호의 말에 여성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 됐네요.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친절했죠.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여성의 말에 민호는 묘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인데도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그녀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아세요? 울산 세민병원이라고 들었어요. 남동생이 가끔 와서 집을 정리하더라고요. 민호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세민병원. 이제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민병원에 도착하자 민호의 심장이 마치 이곳을 기억하는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최유진이라는 환자가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가족이 아니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민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닮은 얼굴, 아마도 여성이 말했던 남동생인 것 같았어요. 정민호 씨?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정민호입니다만. 저를 기억 못하세요? 최재훈이에요. 유진 누나 동생. 재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 죄송합니다.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유진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재훈은 한참 민호를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따라오세요. 재훈을 따라 조용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흰 커튼 너머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유진은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왜 울고 있는 거죠? 재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재훈이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어요. 누나는 의식이 있지만 말을 못해요. 의사는 심리적 충격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몸은 거의 다 나았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당신과 누나가 어떤 사이였는지도? 민호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파요. 그녀를 보면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훈은 잠시 민호를 관찰하더니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누나의 소지품이에요.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것들이죠. 상자 안에는 깨진 휴대폰, 열쇠,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진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약속. 언젠가 우리 이곳에서 살자. 민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조금.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약속했던 것 같아요.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누나는 그냥 동료가 아니었어요. 1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죠. 결혼도 약속했고.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인. 결혼. 그런데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그날 사고 전에 두 분이 크게 다투셨대요. 목격자들 말로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누나가 울면서 작업장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당신이 따라갔고. 그때 폭발이 일어났대요. 민호의 머릿속에 다시 폭발음과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 유진아. 갑자기 민호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머릿속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괜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마구 밀려들었습니다.
벽에 붙은 안전 포스터. 진우와 나눈 대화. 그리고 유진과의 다툼. 민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고 있는 것 같은 평화로운 표정. 하지만 그녀도 내면에서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녀를 해치게 한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누나가 깨어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유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유진 씨,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다면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민호의 질문에 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쩌면 당신이 옆에 있으면 누나가 깨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병실을 나오며 민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과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을 다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세민병원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틀 동안 유진을 병문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손을 잡고 있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웃음소리, 눈빛,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어요. 민호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진우의 눈길이 민호와 유진의 손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부끄러운 듯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유진이와 저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죠.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자에 앉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좋아했던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죠. 하지만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말끝에 담긴 무언가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뭐요? 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고 전에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분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일까요? 자신이 유진을 배신했단 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제가 그럴 리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당신은 늘 누나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사진을 보내왔다고 해요.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유진의 슬픈 표정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흐릿하게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 그 여자 누구였죠? 잘 모르겠어요. 당신도 그 사진에 대해 해명하려고 했지만 누나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날 작업장에서 크게 다퉜다고 하더군요.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호의 눈앞에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울부짖는 유진, 그녀를 붙잡으려는 자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발음. 제가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사고로 완전히 망가졌지만 집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자신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옷장, 책상 위. 어디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업 일정, 안전 점검 기록, 몇 가지 메모. 그리고 뒤쪽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 하나, 세아.
민호는 눈을 깜빡였어요. 누굴까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책장에 꽂힌 철학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책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병원 진료 예약증이었습니다. 울산 세민병원 심리상담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예약자는 김세아.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세아,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진료일은 사고 3일 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성.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자신. 괜찮아, 세아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민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세아라는 여자가 소문의 주인공일까요? 하지만 왜 자신이 그녀의 병원 예약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지갑 안에 접힌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울산 세민병원 심리상담센터 박지민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민병원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지민 상담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정민호라고 하는데. 그 순간 복도에서 나오던 중년 여성이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 박지민 상담사였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자신의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사고 소식 들었는데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혹시 김세아라는 분을 아시나요? 지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돌아왔나요? 파편적으로요. 세아라는 이름이 제 수첩에 있었고 그녀의 병원 예약증도 발견했어요.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원래는 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당신도 이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파일을 펼치자 젊은 여성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슬픈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김세아 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 그런데 왜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 동생이요? 하지만 저는 외동아들인데.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친동생은 아니에요. 의붓동생이죠. 당신의 아버지와 세아 어머니가 재혼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민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비 내리는 날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아야. 그녀가 왜 상담을 받았던 거죠? 지민은 잠시 민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세아 씨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어요. 부모님 사망 후 힘든 시간을 보냈죠. 당신이 그녀를 돌봐왔고.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세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슬픈 눈동자.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최근 세아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자해 시도까지 있었죠. 당신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함께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민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 상담실에 함께 앉아 있는 자신과 세아. 세아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럼 유진과 제 사이에 문제가 된 여자가. 네, 아마도 세아 씨였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과 세아가 함께 있는 사진을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진 씨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신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아는 어디 있죠?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사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예약 날짜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당신이 다쳤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민호는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아는 괜찮을까요? 자신이 챙겨주지 못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 주었어요. 울산시 남구 신정동.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아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를 찾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민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유진과의 관계, 세아와의 약속.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결의가 있었어요. 세아를 찾고 유진을 깨우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세아를 찾아 신정동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신정동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넓고 초라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지민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5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민호는 503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문 앞에 쌓인 우편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흔적이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아야, 나야, 민호 오빠.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문득 열쇠 묶음이 생각났어요. 집에서 발견한 열쇠 중 하나가 세아의 집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들을 꺼내 하나씩 시도해 보았어요. 세 번째 열쇠가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세아야? 있니? 어두운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햇빛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답답한 공기와 함께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담요가 흐트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컵라면과 텅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세아야.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욕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세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입력해 보았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민호 오빠에게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 기억을 되찾고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당신과 유진 언니 사이를 망쳐버렸어. 민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날 병원에서 상담받고 나왔을 때 누군가 우리를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이 유진 언니에게 전달됐대요. 마치 우리가 연인 사이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사진이었어요. 민호의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병원 앞 세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토닥이던 자신의 모습. 누군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거군요. 오빠가 유진 언니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공장에서 크게 다투었대요.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오빠가 사고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내 잘못 같아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아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오빠에게 짐이 되기 싫어요. 항상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오빠는 학업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나를 돌봐줬어. 이제는 내가 물러날 차례예요. 오빠와 유진 언니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갈 거예요. 오빠와 함께 갔던 그곳. 부모님의 육고를 뿌렸던 곳,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할게요. 미안해요 오빠, 그리고 고마워요. 민호는 노트북을 덮고 벌떡 일어났어요. 바닷가 어디일까요?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강릉 근처의 작은 해변. 가족과 함께 자주 갔던 곳. 서둘러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세아를 찾아야 했어요. 문득 글이 쓰여진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쓰여진 글일까요? 아니면 방금 전에?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강릉까지는 꽤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세아를 찾기 위해선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호는 계속해서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세아야, 어디 있는 거니? 모든 걸 알았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제발 연락해줘.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마음도 그 어둠처럼 캄캄했어요. 세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세아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세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밤. 세아의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던 순간. 그리고 세아가 첫 우울증 증상을 보였을 때의 혼란과 두려움. 병원을 데려가던 날, 그때부터 유진을 만나기 시작했고 세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다는 죄책감. 모든 기억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세아에게 책임감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세아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그를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새벽 2시 마침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민호는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세아야, 어디 있니? 목이 아프도록 외쳤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민호는 절망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세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민호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등대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세아야. 세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민호는 달려가 세아를 꽉 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보야, 왜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세아는 민호의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민호는 세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난 이제 모든 걸 기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아.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에 섞여 뺨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오빠와 유진 언니 사이는 내가 해결할 문제야. 유진이한테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그녀도 이해할 거야. 민호는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널 잃을 수는 없어. 세아는 흐느끼며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등대 아래 쏟아지는 비 속에서 민호와 세아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세아는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쉬게 했어요. 이제 유진에게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유진과의 첫 만남, 사랑에 빠진 순간,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까지. 그리고 그날 공장에서의 다툼도 기억났습니다. 유진의 상처받은 눈빛, 그녀를 붙잡으려던 자신의 손길,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발.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유진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의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재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재훈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깨어났어요. 방금 검사하러 갔어요. 민호의 심장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드디어 유진이 깨어났어요. 언제요? 어떻게 지내요?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깨어났어요. 아직 많이 약하지만 말도 할 수 있어요. 민호 씨 이름을 물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호와 유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호야, 기억 돌아왔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유진의 창백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렸어요. 모든 걸 설명할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되찾은 모든 기억, 깨달은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아와의 관계, 그날의 오해, 그리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때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고 때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화를 냈을 때 넌 나를 따라왔던 거구나.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그녀의 눈에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민호는 유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나를 감싸 안았지? 그래서 내가 더 크게 다친 거야. 유진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폭발은 불길, 그리고 본능적으로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자신.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때도 지금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병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세아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세아의 표정은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세아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아 맞지? 민호가 많이 이야기해줬어.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놓았어요. 유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 거야. 민호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재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냈습니다. 공장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재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우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호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석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직급이지만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미워했던 동료. 유진과 사귀기 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 우석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이내 가라앉았어요. 이제 와서 그에게 분노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사고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대요. 재훈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와 유진 그리고 세아는 울산 교회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졌네. 민호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응, 이제 통증도 많이 줄었어.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세아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민과의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었고 미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세아야, 어제 그린 그림 보여줘봐. 유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아는 부끄러운 듯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름답고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민호가 감탄했어요. 세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유진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다음 주에 강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셋이 함께. 세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바닷가로 향하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멀리 공단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생각 있어? 유진이 물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다른 길을 찾고 싶어. 사고 이후 민호는 공장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철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세아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긴 해. 하지만 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특히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유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산업재해 상담사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 세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림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졌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아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기억해?
유진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가 말했어. 기억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거라고. 민호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철학 동아리에서 유진을 처음 만났던 날. 그때 나눴던 대화가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어요. 기억나, 나 아직도 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 매 순간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세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야. 석양의 붉은 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유진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세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그들이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처럼 넓고 깊은 바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라졌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잃어버렸던 행복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함께 가자. 민호의 말에 유진과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바닷가를 따라 걸었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졌다가 파도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울산의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저녁 하늘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잊혀진 기억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밝은 미래를 향한